네, 반갑습니다. 스마트 경영과 비즈니스 강의를 맡은 최정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뭐 시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만났어요. 저는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어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건 많지만 아직 제가 시험은 여러분들과 확인하는 중이고요. 이 시험에 관련해서 뭐 다 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피드백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공부를 좀 폭넓게 해주시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라든지 이해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확인 다 해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차 산업의 혁명의 도래입니다. 힘을 내서 이제 중간고사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적이 좀 떨어졌거나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 과제도 약속을 드렸잖아요. 네, 과제도 약속드린 부분대로 진행할 거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신의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시험 때 이 모든 공부를 다 하시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4차 산업의 혁명의 도래를 배웠다면 4차 산업의 혁명의 도래에는 저희가 4차 산업의 혁명의 역사 그리고 도래 그리고 개념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진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적용해서 이야기를 더 나눌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 전체적인 목차를 보고 3차, 3절, 4절 다 보고 우리 책에 보시면 우리 학습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학습 목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도래 학습 목표는 그 산업혁명의 역사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학습 목표 정도는 적응해 두시면 설명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복습해야 되고 어떤 걸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우리 책에 각 단원별로 앞에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만 정리를 잘 해두셔도 하루 오늘 배우고 학습 목표 정리하고 오늘 배운 거 학습 목표 정리하면 충분히 이 목표만 공부하셔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당연히 길 거예요. 이 전체 산업혁명별 원동력이 이렇고 뭐 역사는 이렇고 전체적인 이야기 다 적으면 당연히 A4 용지 뭐 한 장 이 정도 될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줄여가시면은 계속 연습해 보시면 요약하고 줄여가 보시면 그게 반 페이지도 안 되고 결국 한 4줄 5줄로도 요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는 당연히 문장 형태로 내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요약 형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역사,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이런 거다. 2차 산업혁명은 이거. 이렇게만 요약해 두시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지실 거란 거죠. 그날 당일에 이걸 모두 다 요약하고 모두 다 확인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만 하기에는 매우 짧은 거고요. 힘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성적에 대한 뭐 고민이 있으시거나 발전을 이루시고 싶으신 분은 저는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도래 목차
전부 적고 그 목차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나씩 적어 나가시면 학습 목표를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3절, 4절까지. 그래서 과제로 모든 걸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과제로 내진 않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약속대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개인 간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입니다.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는지,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정말 왔는가? 그래서 역사랑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그리고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지,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면 과연 이게 어떤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이제 역사부터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산업혁명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어떤 것들이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 혁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쉬워요. 산업을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큰 변화를 맞은 거. 기술이 혁신이 돼서 정말 이런 기술이 새로 생겨가지고 큰 변화를 맞았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경제학의 대부 아담 스미스란 분이 산업혁명의 태동기라는 걸 경제로 반영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주제로 다뤄가지고 이게 산업혁명의 시작이다라고 말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노동이 분업화됐고 기존에 모든 사람이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이 노동이 분업화됐고 생산성이 늘어났으며 시장이 자유시장 경제에 이루었다라는 주제로 우리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전 오래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직접 노동이 전체적으로 분업화되지 않고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이루어지거나 생산성이 한 사람이 한다면 생산성이 떨어질 거잖아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통제되거나 확장하지 못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생산성이 향상됐다라는 건 예전에 우리가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생산 요소가 투입했는데 요 정도 금액, 요 정도 인력, 이 정도 시간을 투입했는데 지금은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생산 요소 투입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거나 조금만 넣어도 좋은 효과들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개념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생산성이 향상된 것들이 사람이 똑똑해지거나 시간이 많아지거나가 아니라 기술들, 정보 기술들, 자동화 기술들, 그리고 운영 기술들이 모두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보 기술만 발전한 것도 아니고 자동화 기술만 발전한 것도 아니고 운영 기술도 모두 같이 발전해야지 이 생산성이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생산성 향상의 가장 높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증기기관의 발명이에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70%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의 사용, 그리고 기술의 진보나 혁신 이런 거에 30%더 작업 수행도가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산업혁명의 개념은 산업이라는 게 이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큰 변화, 에볼루션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나는 것처럼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산업혁명이라고 칭합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부터 시작해보자고요. 농경사회에서 이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이 공업화를 하게 됐어요. 농경사회는 농경이 더 중요했는데 이 산업이 더 중요해지니까 이 공업화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공업, 여러분들 공업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공업화라는 걸 의미했고 이 산업화가 사실 공업화 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 사회적 현상, 프랑스 혁명이 같이 발생한 시점이 이 명확한 사회적 현상과는 다르고 이 르네상스 시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이 더 좋아지고 이 어떤 이런 좋아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쭉쭉쭉 쌓여오다가 갑자기 어떤 기점을 대비해 가지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인구 증가랑 생활 수준이 동시에 향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탈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증가랑 생활 수준 향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산업혁명에 연관돼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렇게 기술 혁신에 의해서 큰 변화를 맞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혁신이 됐고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면 이게 1차 산업혁명이구나, 이게 2차 산업혁명이구나, 이게 3차 산업혁명이구나, 아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렀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산업혁명의 용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든지 아놀드 토인비라는 책에서 많이 사용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어만 두셔도 여러분들 유식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자, 그럼 드디어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산업이 기술 혁신에 의해 큰 변화를 이뤘을 때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1차 산업혁명. 자,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인류의 경제활동, 특히 이런 생산성에 대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이전까지는 정체 기간에 있어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생산성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야. 경제활동에서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어떻냐, 20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과거 우리 수천 년간 인간은 동물의 힘에 의존해 왔어요. 어떤 것, 소, 돼지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동물의 힘에 의존해서 진행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가 많이 이용됐고 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큰 재산이었을 정도로 많이 중요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생산성이 확 일어난 게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을 이용한 기계 설비가 대체되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이 기술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산업이나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산업혁명이 다양한 변화를 동반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통해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이야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는 많습니다. 아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 카트라이트의 역짓기 이런 것들이 주요 기술로 활용이 돼서 증기기관을 토대로 이 공업, 명공업이라고 하거든요. 명공업이라고 있어요. 명공업 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철법이 코쿠스 제철법에서 선철이 대량 생산되고, 그리고 모듈리를 매개해서 공작기계 공업이 독립 분야로 발전되는 등, 특히 또 뭐 교통수단의 발전이 되면서 도로의 개량, 운하의 건설, 철도의 설치, 이런 것들이 같이 왔다는 거죠. 이게 다 산업 활성의 기반으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역직기가 중요한 거, 방직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증기기관에 이용한 기계 설비가 대체됐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어요. 그런 증기기관을 통해서 뭐 수력 방적기라든지 역직기, 그리고 코쿠스 제철법 등으로 선철이 대량 생산되고 1차 공업들이 대량 생산됐죠. 그리고 공작기계, 기계를 공작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공업들, 이런 것들도 발전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교통수단의 발전이 오니까 기술적인 차원에서 산업혁명이 세게 온 거죠. 새로운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생산성이 발전된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왔어요. 자,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이 산업혁명의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이게 산업혁명이 2차인지 1차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몰라요. 이 뒤에 와서 우리가 다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우리 20세기 초반에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활용된 전기입니다. 전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 이 전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키워드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56년에 이게 앞에서 1차에서는 우리가 선차를 대량 생산했잖아요. 새로운 뭐 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전로법. 그래서 녹는 선차에서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로법이라든지, 에디슨의 백열 등을 개발하는 것들이라든지, 이게 1879년이거든요. 이게 전기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인프라도 발전하죠. 전신 확산, 그래서 전화들, 무선 전신, 라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신 기술까지 같이 발전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에는 증기기관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전기가 발전되니까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등 내연기관이 등장했고, 여기다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도 심화됐어요. 이때 뭐가 났냐면 포드가 1908년에 모델 T 대량 생산해서 관리주의를 많이 중요시했고, 1914년에 컨베이어 벨트, 이런 벨트 조롱하는 연속적인 조립 라인을 구축하게 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2차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건 20세기 초반에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 전기입니다. 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이 혁신이 났던 건 제조기업이었어요. 제조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고, 이 제조혁신의 시초로 불리는 게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입니다. 그래서 테일러주의랑 포드주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테일러 메이드라든지 포드주의가 포디즘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포디주의라고 부르는지, 아까 말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동조립, 이런 것들이 포디주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차입니다. 3차, 2차까지 해서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했어요. 3차에도 당연히 기술들이 발전했고, 이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들은 결국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970년대 전자공학과 컴퓨터를 활용한 제조공정의 자동화가 본격화됐어요. 이때 나온 것들이 애플 컴퓨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시죠. 애플 컴퓨터의 설립이 1976년도, IBM PC가 81년도, 그리고 IBM 호환하는 기종들이 83년도 해서 컴퓨터의 대중화가 진전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발전해서 90년도까지 해가지고 개인용 컴퓨터가 대량 보급되고 인터넷이 널리 사용돼서 이게
혼자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까지 적용돼 가지고 이게 어떤 것들을 이룬다? 제조 공정의 정보화를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한 제조 공정의 자동화도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 정보화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반도체 기술이 발전된 거죠. 이런 게 기본이 되는 게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수치 제어를 하거나 로봇이 나오거나 그리고 뭐 PLC, 모디콘 084라고 하는 이런 것들 기술들이 이 반도체 기술과 수치 제어 기술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보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알파넷. 여러분들 인터넷의 발전 기억나시나요? 인터넷이 알파넷에서 발전됐잖아요. 69년에 알파넷을 통해서 시작된 인터넷이 94년에 이르면 대중화 국면에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11년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및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서 새로운 에너지 체계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평적으로 권력을 기반으로 삼는 3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기술 혁신이 적용되는 분야가 기계화, 자동화 이런 제조업이었던 게 1, 2차라고 하면 3차 산업혁명부터는 뭐다? 정보화, 자동화 핵심이 되면서 이게 산업 전반의 개념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확장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이 독일에서 이러한 개념을 산업적인 전략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더스트리 4.0이에요.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뭘 결합하냐면 IT 기술 결합하는 거예요. IT 시스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시설들을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게 뭐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돼서 2015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까지 재추진된 거죠. 여기서 사용하는 핵심 기술들이 뭐냐? 디지털화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독일 인더스트리 4.0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술들이 4차 4.0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능화라는 게 더 입혀져야 되고 거기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산업의 범위는 커지고 그 영향력이 증대는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은 변화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미 이뤄지고 있는 현재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와 영향력이 커지고요. 빨라지는 산업혁명의 주기도 빨라진다는 거죠. 1차는 100여 년 증기의 발전, 70여 년 2차, 40여 년 만에 3차. 자, 4차는 몇 년 만일까요? 라는 거죠. 20년도 안 걸렸죠. 그래서 지능화가 더딥혀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되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지능화가 더딥혀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기존에 우리가 작업에 뭐를 접목시킨다? IT를 접목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T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디지털화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 하는 거예요. 뭘 접목해서? IT 접목해서. 어떻게 한다? 디지털화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디지털화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우리 기업 제품 뭐 생산 프로세스, 유통 프로세스들이 최적화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적화만 되냐? 성능도 향상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절감되는 겁니다. 전 세계 조직의 79%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의 비즈니스 데이터 공유 경제로 옮겨오면서 웹이나 모바일로 구현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다가 자동화, 정보와 지능을 연결시키는 스마트 공장까지 구현한 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매우 좋다는 거고, 가장 기업들이 지금 사실 화두로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어디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된 기업들의 사례를 따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도 ING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수업에 듣는 이야기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지금 산업의 중간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 기업에서 많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는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부른다. 우리 기업에서는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부른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 모든 이야기들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금씩 바뀌는 거죠. 디지털 기술 넣는 거예요. 접목하는 거예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산업 기반으로 재정의 한다. 디지털 신기술, 디지털 소비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지능형 시스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든다. 디지털 물리적 요소 결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킨다. 디지털 능력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거나 제품 서비스 경영 주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가장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게 왜 이슈로 등장하고 있냐면 이게 기술의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있으냐면 기술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ICT 성장은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되지만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기술들이 있죠. 그리고 플랫폼에 의존하는 혁신,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기술 등을 과거와 다르게 질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서 이 시장을 성장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ICT 성장은 저성장이에요. ICT는. 하지만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기술, 그리고 플랫폼 의존하는 혁신 디지털 기술들, 이런 것들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기술을 수요 측면에서 보셔도 그렇습니다. 기존 ICT 기술 있죠? ICT를 포함하는 최신의 디지털 요소들,
그걸 어디다 결합시킨다? 현실 세계에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해요. 이 기술을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 기술들을. 그리고 사업의 민첩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높이고 그리고 신규 수익 모델을 도출하는데 이 가치 창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들은 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창조적으로 이용해서 가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우리 핵심적으로 도구로 사용해야지 되는 거야.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 너무나 많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등장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디지털화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디지털화로 인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모든 활동은 이미 디지털 경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어떻게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는지 고려한 책들을 보시면은 이 디지털화라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디지털화가 인터넷이 되면서 비즈니스 수행 방식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일 거예요. 예전에는 이 인터넷이 없었으면 무조건 다 만났어야 됐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정도예요.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거죠. 이 디지털 경제가 변화되면서 대표적인 사례들 글로벌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더 쉽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그 기업을 평가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쉬운데 5대 기업을 딱 보자면 이게 산업의 비중이 어디에 갔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시가총액의 가장 높은 순위를 가졌다는 거죠. 2019년에 보시면 전에부터 볼까요? 97년에 보시면 5대 기업은 어디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컴팩, 델, 시스코입니다. 자, 20년대에도 대부분이 이제 IT 분야이긴 했지만 산업이 어때요? 하드웨어 분야가 더 많았다는 거죠. 인텔 컴퓨터, 컴팩, 델 컴퓨터 만드는 업체들이죠. 시스템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시스코라고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업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았다면 2007년에 보시면 페트로차이나, 엑선모빌, 제너럴 일렉트릭, 차이나 모바일, 중국 공상은행 다 금액, 돈, 모바일 업체,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기술적인 업체였는데 2017년부터 보시면 또 바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 구글입니다. 페이스북, 알파벳이 구글이에요. 너무 바뀌었죠. 2019년에 누구였네요? 모두 IT 기업이에요. 아마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삼성전자 몇 위냐고요? 17위에요. 산업의 비중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발전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시가총액만 봐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분야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게 다 디지털화 때문에 이 시가총액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법칙들이 나오는 거죠. 이 디지털화라는 게 반도체 네트워크 디지털 법칙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된다면 반도체 좋은 거 써야 된다, 네트워크 잘 세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어떻게 더 빨리 속도가 빨라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 황의 법칙, 길드의 법칙, 메트칼프의 법칙, 럭의 법칙, 여러 가지는 많지만 대부분 이제 이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속도의 증가, 용량의 확대, 수학 체증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속도는 빨라지고 용량은 점점 더 커지고 수학 체증의 법칙도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법칙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 물리적인 성능 향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뭐 디지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한계는 올 거고, 이 메모리 반도체 지적도는 2배씩 증가하거나 네트워크 가치 사용자 수는 제곱에 필요한다는 계속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도체 성능은 2배로 증가한다, 2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늘어난다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게 물리적인 성능 향상은 무조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바라보는 방향도 새로 필요하지만, 이런 디지털 법칙들이 있어서 이 디지털 경제들이 점점 계속 같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법칙들이 만들어진 거죠. 아까 저희 시가총액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기업에서 가장 화두로 두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사회와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일 수도 있고 촉매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과 함께 지능화 기술 같이 들어갈 거고, 이것들을 토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걸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사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우리가 뭐 지향할 방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기술로 인해서 전체 사회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기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을 유발하고, 그리고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는 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이 올 거라고는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지금 왔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인 지능화 기술, 이걸 본격적으로 확산해야 되고, 국가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되고,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재고, 이런 것들이 같이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장만 하고 기술만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면서 삶의 질도 높아져야 되는 기술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사회의 혁신에 이끄는 핵심 기술력, 그리고 중소 벤처 성장,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태계로 조성돼야지 미래 사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 사회를 기본 가치를 존중해서 인류의 이익이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가 돼야 되고,
세 번째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현재 가장 화두고 많은 업체들을 비롯해서 나라들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내가 기업에 가서도 당당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것들을 확인하면서 선진의 기술들을 가장 빠르게 회사에서 내가 적용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회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좀 더 높은, 좀 더 최신의, 좀 더 비전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의 평가는, 위치는,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보시고 요약해보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7가지 오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기술 변화다. 기술만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변해야 된다. 조직 문화도 변해야 되고 업무 방식도 진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최신의 얘기입니다. 벌써 2020년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업무 시스템이 디지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다.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다가 아니라 업무 시스템을 지원하고 적용하려면 백엔드가 이미 백엔드에서 설정이 다 돼 있어야 된다. 근데 프론트엔드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이는 그런 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재정적으로 위험하다 라기보다는 전체로 바로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소규모로 진행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일자리 상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일자리 더 창출하거나 더 문제를 해결할 복잡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모험에 투자하면 돈이 더 크게 투자하는 거지 않냐, 수익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아니라 우리는 매출 확대라든지 새로운 사업 기능을 구축하는 혁신에 투자한 기업이 실적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이 늘 거다라고 볼 수 있고, 플라지 딜리버리는 품질 문제로 이루어질 거다.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기술 분야가 지출이 늘어나면 기업 실적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기술 투자를 역할을 전체적인 비전과 맞춰서 전략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기업 실적에 연결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지 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정의하시고 이해해 가시면 매우 도움돼 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